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9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도 모두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첫 번째 장관 탄핵 심판이라 특히 관심이 컸었는데요. 이 장관 탄핵을 정치적인 공세 수단으로 수시로 쓰는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결정이란 평가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오늘 결정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헌재는 재난과 안전관리 주무부처회장인 이 장관이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이나 기본권 보호와 관한 헌법 등을 어긴 일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3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1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사후 재난 대응이 미흡했던 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참사 현장 도착이 늦은 데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한 것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긴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장관은 탄핵소추 167일 만에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사전에 이태원 참사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발언도 부적절했다. 이 3가지, 헌법재판소는 각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남영주 기자가 조금 더 분석해드립니다.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인가를 놓고 헌재가 고민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이후 발언이 장관으로서 적절했는지였습니다. 헌재는 우선 이태원 참사 전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고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이 행안부에 사고 위험을 보고한 적도 없어 이 장관에게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현장 지휘 부족으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중대본이 운영되기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와 대응 지시가 오간 점을 감안하면 부실 대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이후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에 대한 언급 등 부적절한 발언도 마찬가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사 발생 다음 날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설명 자료를 배포해 같은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 결정 직후 충남 청양 수해 현장으로 갔는데요. 재난주무부처 장관이죠. 재난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거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극심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일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7일 만에 직무 복귀 첫 행선지는 수해 현장이었습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부터 시작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공백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에서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세종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옮겨 전국 수해 상황도 챙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해 수습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드러난 지자체 간 대응 시스템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는 부처와 지자체의 빠른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내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모두 고정 멤버로 참석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헌재의 기각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던 이 장관, 공무원 개혁, 경찰제도 개혁, 지역균형 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민주당은 난감해졌습니다.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는데요. 애초 기각될 가능성이 컸는데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만 야기했다는 지적, 성찰은 없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기각결정이 나온 지 2시간쯤 지나 안타깝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의 거야의 반헌법적 행태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은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무리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야3당이 공조해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의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167일간 공백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해임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까지 가게 하고 결국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 제도를 고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병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나온 지 10분여 만에 즉각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 의결을 반헌법적 행태라고 표현하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민주당 책임론을 언급한 건데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내놨던 메시지보다도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자신들만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탄핵 농단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나온 기각결정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허무맹랑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 이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정작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 손발을 묶은 건 민주당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는데요. 기각 결정에 국가가 국민을 외면했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소식에 헌법재판소 앞에 앉아있던 유족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족들은 헌재마저 상식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회견 도중 격분한 유족 1명이 쓰러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되는 외면에 유가족들이 전부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을 하고 저희가 고통을 받아야지 이 정부가 저희에게 답변을 줄 수 있을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 경찰은 참사 직후 5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특수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검찰 역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6명을 구속했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주면서 현재 모두 석방됐습니다.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민주당도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선고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갈릴 거다 이렇게 봤었어요. 네,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좀 보면요. 9명 중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3명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죠. 모두 4명이 야권 지명 인사인 겁니다. 그럼에도 9명 전원 일치 기각 의견을 낸 걸 보면 정치적 성향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민주당이 탄핵 이유로 제시한 것들이 헌재에서 다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크게 3가지였는데요. 민주당은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재해 예방 노력을 위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민주당은 재난대책본부 가동이 제때 되지 않는 등 이 사후의 대응 조치 의무도 위반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이건 역시 아니라고 봤죠.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만 벌여온 셈입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장관님, 안 들리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반사.
저렇게 국회에서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은 5개월 동안 일을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렇게 정쟁의 시간 동안 행안부 장관의 공백은 167일간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시작, 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인사 문제 등이 올스톱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자, 오늘 반응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들어서 기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왔었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돼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남긴 민주당이지만요.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만큼 무리하게 참사를 정쟁화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짚고는 가야 돼요. 오늘 결정이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없어서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것일 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한 재판관은 이 별도 의견을 통해서 이 장관의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등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요. 수해 복구 등 급한 현안이 정리가 되면 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장관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결정이 특히 주목받은 건 장관 탄핵에 대한 첫 번째 선고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요. 그동안 장관 탄핵을 자주 언급해 왔는데요. 장관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족적 외교를 한 책임 있는 보좌했던 사람들, 특히 국회에서 박진 장관을 탄핵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결론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 기관이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뚜렷할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좀 교훈을 얻는 시간이면 좋겠네요. 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20대 남성이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라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호신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면서 흉기를 구매한 내역까지 함께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가 오늘 새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신림역 묻지마 살인 때 남성들만 피해를 입은 것에 분노를 느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어젯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건과 협박글에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안 끼고 댕기고 요즘엔 잘 안 끼고 댕겨요. 저도 불안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꼭 호신용품을 구매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특히 남성 고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10배 늘어난 것 같아요. 요 근래.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예전에는 거의 한 70-80%가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반반? 이 젊은 남자도 타겟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협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모방 범죄의 우려 속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흉흉한 요즘. 모르는 사람이 앞질러 가자 무차별 폭행하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중간쯤 멈춰선 남성. 뒤에서 천천히 오는 여성을 쳐다봅니다. 여성이 앞질러 가자 난데없이 발길질을 합니다. 여성은 그만 쓰러지고 남성은 유유히 길을 건넙니다.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12일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80대 노인을 별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20, 30대 관광객들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확인된 범행만 4건입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30대 A씨.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시민들이 지목하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남성 2명에게 시비를 걸다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남성 1명이 손이 베어 다쳤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직전엔 또 다른 50대 남성과 언쟁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사람 뭐 어디 안 갈 거냐? 뭐 일단 뭐 엉뚱한 소리를 한마디를 한 것 같았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난데없이 주먹을 휘두르더래요. 칼 빼가지고 뭐 휘둘렀다고 뭐.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수사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립했는데요. 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1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파행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가 변호사 해임 문제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백 씨가 제출한 변호사 해임 신청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뜻을 물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은 집사람의 오해라며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백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최근 방북 비용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모르고 답답하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백 씨는 오늘 재판 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 중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사 태도에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한 변호인을 해임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 해임은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가족, 변호인과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임 신청서 제출로 변호인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재판은 파행됐고 오늘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이재명 대표 운명도 달린 만큼 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옥중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지금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상황인 건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만나겠다고 특별 면회 신청을 했다가 줄줄이 거절됐습니다. 민주당 인권위 법률위 소속 의원들은 모레, 안민석 의원은 28일로 신청했지만 오늘 모두 거절 통보를 받은 겁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과 배우자 탄원서 등 검찰 진술과 관련한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보도된 이후 검찰이 인권 탄압 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뒤늦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목적은 그저 딱 하나 이재명 대표 구하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사이에선 이전 부지사 접견 신청을 두고 강성 지지층만 좋아할 행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옥중에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상태인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진술을 먼저 한 곳 검찰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요.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이 지사에 2차례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18일 재판부가 입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으로 들었다고 물었고요.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을 요청한 건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냅니다. 검찰이 협박을 해서 이 전 부지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사흘 뒤에 옥중 서신을 통해서요. 이 지사에게 방북 요청이나 비용 대납을 보고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다만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큰 비중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먼저 진술 번복을 언급한 변호인 해임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미묘하게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요. 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갑자기 나선 계기는 뭐예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또 다른 변호인에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더 이상 협박에 가까운 검찰 조사와 여기에 우호적인 변호인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둘로 나뉘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인정한 변호인, 그리고 배우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변호인단입니다. 배우자 측과 소통하는 변호인단은요. 검찰의 우호적인 변론을 하는 걸 배우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생각일 텐데 네, 민주당도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네. 본인은 지금 어떤 전략입니까, 그럼? 지금 이 전 부지사 입장을 한번 보면요.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뒤에 모든 혐의 일관되게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대북 송금 모의 사실 인정하면서요. 본인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의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중간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지금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부지사 배우자 측에 물어봤는데요. 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본인 정치범 아니냐, 이 정치범 재판인 만큼 떳떳하게 임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민주당에 낸 탄원서에도요. 민주당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면회를 신청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법적 고려보다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적 기반이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줄줄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제가 수사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별다른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가능성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이 거부했거나 교정당국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 본인이 이 진술 번복 논란을 비롯해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법정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 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권익위원회 조사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는 동의서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자진 신고 수준이지만 권익위로 넘어가면 그 신고가 맞는지 검증하고 문제 생기면 수사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동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은 떳떳하지 않느냐, 민주당이 제출한다면 우리 당도 못할 것 없다며 원내 지도부에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의원들이 자진 신고한 자료만으로 징계 수위를 권고합니다. 반면 권익위는 동의서만 있으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거래 내역 정보를 받아 검증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여야는 권익위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결심할 경우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내부 조사 결과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장관의 경우 자동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거라 업무 시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에 직접 거래한 김남국 의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데요. 무슨 수습입니까? 네, 뒷북입니다. 수해 중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문매를 맞고 조기 귀국한 민주당 박정 의원 뒷북 수습에 나섰는데요. 새벽에 귀국 후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이미 귀국해서 오늘 이 현장에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비 엄청 오네. 요즘 한 너가다 중에 제일 힘든. 뭐 사흘 앞서 귀국한 거긴 하지만 그야말로 뒷북 아닌가 싶은데요. 뭐 반성은 하는 겁니까? 네, 물 관리를 담당하는 이 주무 상임이죠. 이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의 이 뒷북 수습에 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제 와서 쇼하지 마라,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정 위원장 오늘 새벽 귀국길에선 사과를 하면서도 10분간 해명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니고 외통일 당시에 박병석 전 의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한 상황이고 토요일까지도 비가 안 왔고 당일 출발하는 날은 비가 왔지만 그때는 이미 고민을 이제 떠나서 결정할 시기였거든요. 네, 함께 귀국한 뭐 다른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취재진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수해 상황인데 베트남 출장 강행한 이유 있으신가요? 진작부터 정해진 일이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강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목소리 잘 못 들었는데 그 목소리.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윤증병 의원도 사과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했다면 사과한다면서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안 되는 줄 알면서 뭐가 안 된다는 걸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기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이 제안에 응답한 건데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떳떳하게 이름 걸고 하자.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국회법엔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저 무기명 저걸 바꾸면 되잖아요. 제가 이 대표나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요, 이 국회법 개정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될 줄 알면서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어디까지 시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기명투표 싫어하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 거예요. 속내가 뭘까요? 네, 이 비명계는 이 비명색출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왔었죠. 이원욱 의원, 다음엔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여당도 가세했습니다.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던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는데요. 이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이 특권 내려놓는 차원에서 이 진짜 노력에 나서면 좋겠네요. 네, 말들은 다 맞거든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비의 양도 많고 기간도 참 깁니다. 오늘로 한 달째인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엘니뇨의 영향 탓인데 권솔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오늘로 딱 한 달째입니다. 예년 같으면 남부와 제주지방은 이미 장마가 끝났을 때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평년 이상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담양에는 한 달 새 1년 강수량에 맞먹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어진 장마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수온 변화 때문입니다. 이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올라가면은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위치하는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낮아져요. 바닷물이 뜨거울수록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이게 좀 약하죠. 평년마다 약간 좀 늦어지는 거죠.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의 수온을 비교해봤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한 올해 동태평양은 수온이 올라 벌겋게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근처의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은 노란색 영역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보통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여름으로 갈수록 힘을 키워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직 그 정도까지 세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 세력 구도에 5호 태풍 독수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을 키워줄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깝게 올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에 힘을 실어줘 장마 전선까지 북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진로가 더 명확해지는 사흘 뒤쯤 장마 종료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캠핑카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지런히 짐을 싣는 70세 박태수 씨. 친구와 부부 동반 여행을 위해 캠핑카를 빌렸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좌우명도 붙여봤습니다. 골프하고 여행은 언제든지 떠날 때 긴장이 되고 그 즐거움이 있죠. 바닷가로 가니까 이제 회나 매운탕을 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대여 비용은 하루에 20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화장실과 조리대, 에어컨도 갖춰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이제 숙박은 성수기나 이때 가면 예약을 해야 되고 미리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내가 필요할 때 출발해서 어디든지 가서 잘 수 있고. 덩달아 캠핑카 대여 업체도 바빠져 이 업체는 이미 내년 7월에서 9월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여름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캠핑카는 다 예약이 끝났어요. 또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캠핑카 예약 서비스도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캠핑카 여행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캠핑 차량은 5만 3천여 대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대비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쉬는 날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노후에 아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개인 캠핑카 차량의 대여도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캠핑족들이 즐길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카카오티가 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택시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면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선미 기자입니다. 택시 플랫폼 카카오티가 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 택시를 제외하고 배차가 빠르거나 고급 차량이어서 웃돈을 내는 블랙과 벤티, 블루 택시입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봤는데요. 결제 이후 서비스 평가에서 별점 5점을 줬더니 기존과는 다르게 팁 결제 창이 새롭게 뜹니다. 1,000원부터 1,500원, 2,000원까지 세 가지로 나눠 있고 팁을 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승객들은 가뜩이나 오른 택시비에 팁 기능까지 생겨 부담입니다. 야간 할증도 있고 택시가 안 잡히면은 블루나 블랙이나 다른 것도 이제 불러가지고 비싸게 돈을 내는데 거기다가 이제 팁까지 내면은 가까운 거리도 거의 한 돈 10,000원이 이상 되니까 좀 택시 타기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긴 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팁 전액이 기사에게 전달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손님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부가적인 또 기사가 얻는 그런 것도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팁 문화가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팁 도입이 오히려 승객들의 반감을 살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소비자한테도 피해를 줘. 택시 타는 사람도 괜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안 좋은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팁을 강요하는 기사가 있다면 누적 횟수에 따라 경고나 배차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청소년의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된 이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규제를 시작했죠. 밀실 영업과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지만 업주들은 꼼수 영업으로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오는가 싶더니 되돌아 올라갑니다. 지난해 7월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소로 이용된 곳은 밀실이 있는 룸카페.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룸카페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라는 표시는 붙어 있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습니다. 몇 주년이에요? 방 안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요? 실적으로 여기 마지막은 미성년자는 못 받고요.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출입문이나 창문을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린 밀실형 카페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채널A가 1년 전 미성년자 출입을 고발했던 또 다른 룸카페. 역시 입구에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업소라는 구청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1년 전에 왔었을 때는 그때 학생이 왔어요. 그때는 거기 없었어요. 하지만 안쪽엔 청소년 손님들이 오갑니다. 밖에서 기다려 만난 청소년들은 출입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기 룸카페 혹시 갔다 오는 거예요? 손님이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척 들여보낸다는 게 전 직원의 증언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거의 안 해요, 지금. 그냥 거의 받는 편이더라고요. 검사 같은 걸 한다는 건 손님 그 당사자가 직접 여기 출입해도 되나요? 물어봤을 때 네,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쉽다 보니 여전히 청소년의 일탈에 악용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관계하려고 하죠. 호텔은 진짜 비싸고 또 안 뚫리는 데도 있어.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렇게 룸카페 가는 친구들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간다는 룸카페로 가봤습니다. 앳된 얼굴의 커플이 결제를 마치자 사장이 창문 가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커튼 등으로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인 겁니다. 일부 만화 카페와 보드게임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발만 살짝 보일 정도로 커튼을 쳐놨을 뿐 밀실에 가깝습니다. 지자체도 단속 기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명확한 지침은 여가부에서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헷갈리고 그러면은 여가부에 질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한 달간 이러한 밀실형 카페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꼼수 영업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이틀 앞두고 60명 넘는 참전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리랑을 기억하는 노병부터 70년 전 인연을 찾고 싶다며 사진을 품에 안고 온 노병까지 전혜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슴에 훈장들을 달고 무대에 오른 퇴역 군인이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퇴역 군인들의 합창으로 노래는 절정에 달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4년 전 영국 인기 경연 프로그램 최고령 우승자인 콜린 패커리 씨가 9순을 넘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73년 전 19살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한 뒤 다시 밟은 한국 땅입니다. Is my impression when I got on the bus at the airport. And I was amazed. Because last time we saw it was flat. 포화 속 전우들과 부르던 민요 아리랑에 대한 기억도 선명합니다. Everybody thought, because they didn't know, we were told that the rumor went round that Arirang was first of all a lullaby, first of all, a song, and another time people thought it was the national anthem. 또 다른 노병들은 낯선 땅에서 도움받았던 한국인들을 꼭 찾고 싶다며 간직해왔던 사진을 꺼냅니다. His name was Chang, because he should be probably in his 80s, 82, 84. And I really wondered about him. And I think they were looking for him here. We gave him all the information.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기꺼이 한국을 지키겠다며 노병들을 잊지 않은 한국에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I am so grateful that you took what you got and made it what you have. It's a beautiful country.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BTS 멤버 정국의 솔로 데뷔곡인 세븐입니다. 이 곡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K-팝 역사상 두 번째 솔로 가수 1위인데 첫 번째 기록도 BTS 멤버였습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솔로로 나선 BTS 멤버 정국의 신곡 세븐입니다. 이 여름에 어울리는 정국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사상 솔로 가수가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월 같은 팀 멤버 지민의 Like Crazy가 먼저 1위를 했습니다.
이번 노래는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국내외 팬들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인기의 비결로 꼽힙니다. 굉장히 그 여름 이 계절감에도 어울리는 쿨한 팝 스타일로 뽑힌 곡이어서 팀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멤버 가운데 하나였다는. 오늘 새벽 기쁜 소식을 접한 정국은 더 위로 가자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팝 그룹이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것도 BTS가 유일합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6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노래를 빌보드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무더위 속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질 텐데요.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은 30.5도, 동해안으로는 34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오늘보다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유가족 위로하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책임 묻고 다시는 참사 발생하지 않게 재정비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헌정사상 없던 장관 탄핵을 들고 나오면서 모든 게 정치적 공방의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그 탄핵안을 기각시킨 헌법재판소,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경종을 울린 게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참사의 정치화 기각.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